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3대 자동차 노조가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파업했습니다. 이번 파업을 노조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근로자와 회사 간부의 엄청난 수입 격차를 바꾸자는 의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36% 임금 인상 등의 조건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그런 업계의 타당한 요구 조건이 아닙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형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잡지 애틀란틱에는 라스트 네임을 즐겼던 헌터 바이든이 그 라스트 네임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는 게 이번 기소의 진실이라는 해설이 실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 사기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를 고소했습니다.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늘 있는 의도입니다. 플로리다주는 65세 미만 주민은 새로운 코비드 백신 접종을 받지 말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의 권고와 반대 방향인데 대선에 출마한 주지사는 연방 관계자가 사람들을 실험용으로 이용한다는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알츠하이머가 뇌세포를 어떻게 소멸시키는지를 과학자들이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약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다음 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시점에 나온 뉴스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에도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한인타운 인근에서 발생한 Soldier of Christ 종교 그룹과 관련된 살해 사건은 미국의 모든 언론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드리는 날이 아니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31년 동안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처음에는 들어주셨고 몇 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봐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 31년 전에 방송을 시작할 때는요. 이름도 달랐고 장소도 여기서부터 먼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방송 여러분들께서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셨을 때 그때 시험 방송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요즘 다시 유행이지만 바이닐 판이라고 하죠. 그 비닐 동그란 도너츠판 그런 것으로 이 전파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AM 1650kHz지만 당시에는 AM 1300kHz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뭐 아주 좋은 샹송도 들려드리고 등등의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시험 방송을 하다가 이제 몇 년 뒤에 노스리지 지진도 있었고 노스리지 지진으로 방송을 해서 저희 그 방송사가 지금은 뭐 많아졌지만 당시에는 한국에서 해외 방송사를 대상으로 뭐 상을 주는 것이 처음에 나왔던 게 KBS 한국 방송 대상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상을 저희 방송국이 받았잖아요.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정도로 저희가 정말 막강한 힘이 있고 팀이 있으니까 해외 방송국 중에서 최초로 뭔가를 만들어서 한국방송공사에서 제1회 대상, 제일 높은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렇게 그 31년을 되돌아보면은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역사를 쭉 알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저희 방송사가 설립을 했을 때 그때부터는 정말 온갖 민원을 다 들어드리고 해결해드리고 또 거기서 방송의 아이템도 찾고 했습니다. 뭐 도와드리는 교회에서 하는 역할, 봉사센터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성장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은 예전처럼 뭐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시는 분들 거의 안 계시잖아요. 다 각자 나름대로 알아서 하시고 이제는 방송사가 뭔가 정말 여러분들께 엔터테이닝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뉴스로 여러분들께서 하루 종일 전화기 같은 것으로 서핑을 하시지만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산에서 방송을 했어요. 패사디나에 아주 깊은 산골로 올라가서 당시에 이제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큰 땅 같은 데에
자동차를 세워두고요. 물론 안에는 그 방송 시설이 있었고 시험 방송이니까. 그래서 이제 큰 밴 같은 데서 저희가 방송 누군가가 하고 나오면 저처럼 이제 음악을 틀고 아무 말도 없이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그 풀밭에 세워둔 풀밭이었던가요? 흙밭이었던가요? 세워둔 큰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조금 쉬고 그리고 거기는 산속이었기 때문에 식당도 없습니다. 전부 먹을 점심 같은 것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가지고 가서 무슨 피크닉 테이블 같은 데서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먹고 그렇게 패사디나 산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내려와서 중간에는 그 KCB라는 방송국이 라디오 FM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윌셔의 높은 층에 있었는데 그 방송국이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셨지만 한국의 DJ의 최고라고 하는 이종환 선생님, 최동욱 선생님 두 분이 한 분은 사장으로 한 분은 DJ로 이렇게 일을 하셨을 때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이 그 당시에는 라디오 한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KCB FM을 합병을 했죠. 합병을 하고 방송국을 키우고 이쪽 산에서부터 내려오고 하면서 버몬트에 저희가 사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일보와 같은 오피스에 있지만 그때부터 이제 합쳐지기 시작해서 일가하고 버몬트에 지금은 거기가 학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도 민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뒤에 저희가 이제 라스모어라는 거의 이제 베버리 힐즈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오래 그곳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인타운 여러분들 곁으로 온 지가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죠. 바뀐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역시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때의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원하시는 것이 다르고 지금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매체와 사람은 급성장하는 순간이 있고 어떤 때는 조금 정비를 하는 순간 아니면 요즘처럼 뭔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때 방송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찰하는 시간이 있죠. 저희 방송국으로선 저는 처음부터 일한 사람인 저로서는 저희 방송국이 지금 이제 성찰의 시간 그리고 성찰의 시간에는 항상 뭔가가 확실하게 미래의 방향 같은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전에 늘 해왔던 것만 하지는 않으니까 부드럽지 않은 그 연결고리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미래에 대비한 성찰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하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어느 그 언론 매체보다도 먼저 그 USC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문가들 뭐 두 분 박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그 아이들과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워크숍도 10월 7일에 하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이렇게 봐야지 되는 뭐 중간중간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타임스 뮤직 페스티벌 2023 K-pop 커버 컨테스트 이건 인터넷으로만 이 안에는 뭐 아바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뮤직 컨테스트를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 회사가 지금 이 같은 성찰기와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을 지금 딛고 있는 그 같은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31년이지만 내년이 되면 32년, 33년 계속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해야 되나요? 요즘 한국도 국제적인 나이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뒤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분명히 2023년 오늘보다 9월 15일보다 여러분들께 훨씬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반을 잡아서 또 1년 뒤에는 여러분 하이 하고 제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고요. 31년의 세월을 말씀드리려니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은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파업하면 도리도리 고개를 돌리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돈이 많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반대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 하는데 미국에서의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중산층이 많이 늘어난 게 파업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모든 파업이 좋고 모든 파업의 요구가 다 합당한 건 아닙니다. 오늘 미국의 3사 자동차 회사가 이것도 세월이 바뀌어서 한 자동차 회사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그 회사가 그 회사의 이름이 이제 돼 버렸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3사가 합동으로 전체 뭐 14만 명이 넘는데 10%의 파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요구 조건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줄 것인지 이 모든 또 역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31년과 앞으로의 311년처럼 자동차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같은 것을 결정하는 파업인 겁니다. 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업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는 중간층 확대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파업이 길어지면 소비자도 회사도 근로자 자신들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서 사실은 노조 리더와 회사의 리더가 파업 가기 전에 협상을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안 된 거고요. 유나이티드 오토 워커스의 뭐 무슨 뭐 미주리 어디 공장에서 이제 제너럴 모터스 뭐 또 그 스텔란티스죠. 이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는 회사 이렇게 해서 이미 파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의 추세를 바꾸려는 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1940년대부터 보자면요. 미국의 파업을 보자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파업을 하니까 뭔가를 그 올려줘서 1940년대 이후 25년 동안 파업으로 그 덕분에 이때는 덕분입니다. 25년 사이에 근로자들의 봉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이 근로자의 봉급이 2배로 미국에서 당시에 올랐다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수입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백인과 흑인과의 그때의 소수 인종은 거의 흑인이었으니까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뭐 아주 파업이 미국의 일상이었고 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2개월 동안 거의 뭐 500만 가정이 전체 일하는 인구의 뭐 얼만큼이 파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대부분의 지금과는 다른 뭐 광산 노동자라든가 그때나 지금이나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고기 뭐 포장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철광 회사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니까 50년대에는 조금 안정되기는 했는데 그 파업으로 회사 간부와 가장 아래서 일하는 사람의 봉급 차이가 줄어들어서 중산층이라는 것이 두텁게 늘어나게 됐는데 그 같은 20세기 중반의 추세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20-30년 동안은 너무나 달라진 겁니다. 반대로 간 겁니다. 노조는 약해졌고 회사와 경영진의 수입은 너무너무 크게 성장을 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을 훨씬 따라잡고 근로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럴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3사 자동차 회사의 노조가 원하는 것은 우리 뭔가를 하다가 메이크업이라고 하잖아요. 메이크업 페이를 원하는 겁니다. 이 메이크업 페이라는 것은 2008년도, 9년도에 재정 사태가 일어나고 했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회사에 봉급을 많이 반납을 했잖아요. 회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거죠. 자동차 회사가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뭐 지금 헐리우드의 파업이라든가 아마존의 창고 직원들이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 회사에서 봉급 차이가 크다 하고 그걸 뒤집으려는 시도인 거죠. 사실은 조금 과격하게. 그래서 15년 전에 임금을 많이 낮춰놨었잖아요. 그런데 그 임금 삭감을 당시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회사가 어려우니까 감수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빅3, 제너럴 모터스,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이름이 이제 스텔란티스로 바뀐 이 회사. 지금 15년 지나고 나서 회사가 엄청나게 이윤을 냅니다. 그리고 회사의 간부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깎인 임금은 원상복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6%에서 40% 임금 인상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탑 경영진의 봉급 인상률과 맞춰서 이거 다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에서는 20% 정도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자동으로 봉급이 인상되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재정 사태 이전에 그랬었거든요. 이 같은 인상이 없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 봉급이 깎이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이 노조의 요구가 다 맞는가? 이게 합리적인가는 또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가 자멸하는, 본인들도 회사도 자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특히 자동차 노조는 여러 연구를 보면은 일본 자동차와 독일 자동차가 미국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한참 들어올 때 70년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너무 얄밉다고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일본 사람만 보면 부글부글 가슴이 끓었고 뭐 살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이제 그쪽에서 싸게 미국으로 자동차를 들여넣어서 미국 커스터머들이 가성비 대비 좋아 하고 썼죠. 거기에 중독됐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노조와 간부는 그런 걸 좀 늦게 안 거죠. 그래서 임금 높여야지 돼. 또 환경, 일하는 환경 좋아야지 돼. 이런 것만 계속 강조하다가 빅3가 쇠퇴한 겁니다. 디클라인 한 겁니다. 그때 그것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형적인 예이고 또 하나는 요즘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되면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했었어야지 되는 건데 못한 거죠. 그렇게 될 때 전기 자동차가 원래의 자동차보다 훨씬 일손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오랜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잡뱅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잡뱅크라고 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회사에서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번에 노조의 그 협상에도 이 잡뱅크 이거 더 늘려라. 이런 돈 지급 이게 과연 합당한가? 저는 그렇게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는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늦기는 했지만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주는데 지금은 돈만 그냥 빼가는 잡뱅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요구인가? 이걸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 오늘 뉴욕타임스에 기사를 쓴 기자는 I'm not sure 하는데 저는 I'm sure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던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되겠죠. 해서 잡뱅크식으로 아니 전기자동차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 회사에서 나한테 무한정으로 돈을 줘야지 돼. 개인에겐 좋을지 모르지만 외국 회사와 경쟁해야 되잖아요. 한국 자동차, 일본 자동차, 독일 자동차 회사에는 나쁘죠. 그게 그리고 36% 이런 것들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인가?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럼 CEO도 그렇게 받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타당한 의문에 대해서 노조도 답을 하고 회사 간부도 공개적으로 답을 해야지 된다. 설명을 해야지 된다. 이런 논쟁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게 뉴욕타임스의 지적이고요. 만약에 지금 시작했지만 장기간의 파업은 자동차 가격이 올라갑니다. 소비자에게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앤더슨 경제그룹이 그냥 추산을 해본 결과에 따르면 14만 명 넘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열흘 동안 파업하면 세계 회사에 거의 10억 달러 손해를 준답니다. 근로자 임금도 손해예요. 노조에서 하루에 500달러씩은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노조에 가입된 사람의 돈이 하루에 500달러밖에 못 받겠습니까? 훨씬 많죠. 지금 페이먼 이렇게 뿌려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자 임금 손실도 9억 달러 이렇게 돼서 경제에 미치는 전체적인 타격은 50억 달러 이상이라는 겁니다. 열흘 동안 파업하면. 그래서 방금 전에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뭐 잘 협상되길 바란다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지금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자동차 판매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 동안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낮아졌잖아요.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거를 회사에서는 그래 우리가 좀 그 높은 사람 몇 사람이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뭐 100년 넘게 이걸 계속 이끌어 가려면 전기 자동차다 뭐다 투자해야지 될 게 너무 많아. 회사가 이런 것을 못하고 뒤처지면 당신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돼 하는 흔한 말들을 지금 그 고위층에서는 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많은 봉급 뭐 수천만 달러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측에서 서로 양보를 해야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괴롭죠. 나는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전기 자동차를 강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부드럽게 가기에 참 어렵죠. 본질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훨씬 쉬운 입장이죠. 얼마 전에도 미시건주의 유권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 자동차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다 일자리 잃는다. 전기 자동차 노. 근데 이건 또 과연 미래지향적입니까? 아니죠. 이건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BBC 방송과 인터뷰를 한 제시 켈리라는 한 여성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돈을 잘 버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공평하게 분배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파업하지 않으면 CEO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받고 우리에게 주는 돈을 줄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CEO들은 CEO 나름대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적절하게 협의를 하는 거죠. 다리 뻗을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되고 그리고 공간이 넉넉한 사람은 저 사람도 좀 다리를 뻗게 공간을 조금 더 만들어주고 지금 이게 빅3 자동차 회사의 파업의 뭐 근본적인 여러 가지 밑그림이라고 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참 어려운 말을 했네요. 아무도 파업을 원치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또 그만한 대우를 공정한 분배라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아, 어려워요. 잠시 뒤에 또 다른 역사적인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가 좀 잠시 뒤에 전해드릴 그 뉴스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내 본인의 그 가문, 집안, 성, 라스트 네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없었고 그러나 또 그 라스트 네임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로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입니다. 그 스토리를 조금 전해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원래는 헌터 바이든의 일반 검사로서 수사하다가 총기 문제와 세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감옥에 가지 않고 그리고 뭐 치료받는다던가 하고 세금은 다 냈고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는데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였었고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판사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판사는 대체로 검사와 이렇게 뭐 헌터 바이든 이런 케이스로 합의를 해가면은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였고, 내가 왜 고무도장을 찍어줘야지 되는데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 검사가 그럼 제가 특별검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특별검사가 됐는데 기소를 했어요. 아직 세금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중국과 우크라이나와의 사업에 아버지가 개입됐느냐 마느냐 지금 탄핵 시작한다는 그건 시작도 안 했는데 총기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2018년도에 총을 살 때 가짜로 나는 뭐 마약 이런 거 안 했다. 그렇게 한 거에 두 가지 혐의가 각각 10년, 10년. 그리고 그걸 또 갖고 있었습니다. 11일 동안 장전은 하지 않은 채. 그것에 대해서 5년에서 합쳐서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이게 라스트 네임이 바이든이 아니었다면 이런 걸 수사할 수 없거든요. 어디에 가서 뭐 체크박스에 네모난 박스에 체크한 것 이걸 가지고 수사할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미국에 돈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튼 마약 중독 상태에서 본인이 마약 중독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총을 구입했다 하는 이 문제 그리고 이제 열하루 동안 총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장전하지 않은 채 또 당시에 이 헌터 바이든은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그 총을 발견했냐면 당시의 여자친구, 형의 와이프였던 미망인 이 발견을 해서 2018년도가 어떤 해였냐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가족 모두 우리 형이 숨졌는데 형 대신 내가 숨졌어야지 된다고 생각들을 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뭐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자친구가 자해할 위험이 있다 해서 이제 그 총을 뭐 그로서리 스토어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이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불법인 건 분명하죠. 거짓말 치고 총을 샀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로 수사하고 뭐 감옥 가고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일 갖고 감옥을 가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작이라는 거죠. 이게 공화당의 제임스 코미
하원의 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가는 시작이라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애틀란틱에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오기 힘들었고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아버지의 라스트 네임 때문에 하는 헌터 바이든이 53살입니다. 2살 때 친엄마와 여동생 그리고 형 이렇게 4사람이 아버지는 안 탔고 타고 가던 교통사고 나서 형은 다리를 다치고 본인은 뭐 두개골을 뭐 이렇게 다쳤잖아요. 여동생과 엄마는 숨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과 같이 사는데 아버지는 그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지 6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병원에서 취임 선서했어요. 그 당시에 조 바이든이 정치인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멘토가 이럴 때일수록 해야지 된다 해서 이제 병원에서 아들들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취임 선서를 했고 형과 그러니까 가까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어린 2 아들을 질 바이든 여사가 와서 키운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동생이 하나가 태어났죠. 아버지와 질 바이든 여사 사이에. 그렇게 해서 항상 형이 46살 때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터 바이든이 53살이거든요. 46살이었을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형은 깨끗하고 검찰총장하고 돈은 헌터 바이든이 벌고 헌터 바이든이 조지타운 대학교 나오고 예일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대 나오고 처음에는 델라웨어에 은행에 취직했는데 그것도 maybe, may not. 아버지가 델라웨어에서 바탕으로 해서 상원의원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워싱턴에 있을 때는 워싱턴으로 가서 로비스트를 한 겁니다. 그 헌터 바이든이. 그렇게 해서 뭐 중국이다, 우크라이나 나다 이렇게 됐는데 2015년도에 형과 같이 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이 숨졌을 때 뇌종양으로 숨졌잖아요. 그때의 이 완전히 그 딸이 얘기를 하는데 이 딸이 우리 아빠 헌터 바이든은 그 형과 한 사람이었다고 몸과 영혼과 마음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숨진 그 충격으로 원래 10대 때부터 술도 하고 대학교에서 뭐 마약도 하고 했었던 것은 다 인정을 했고요.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2015년부터. 그 막 뭐 형하고는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잖아요. 2살 때 그 교통사고 엄마 숨진 그 상황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그 형 뭐 괴로워 뭐 이렇게 하다가 그 형의 와이프와 물론 헌터 바이든 그 당시에 결혼 상태였습니다. 그 미망인과 가까워졌고 같이 지내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첫 번째 부인과는 24년을 살다가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계속 리헵에 마약 그 치료센터에 들락날락 하다가 2018년도에 총을 구입을 하고 그 총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쭉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바이든이 없었으면 물론 교육 잘 받은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뭐 사모펀드를 만든다던가 우크라이나의 그런 에너지 회사의 에너지 분야에서 경험 없으면서 이사를 해서 어떤 때는 많이 받을 때는 1년에 120만 달러 받은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로비를 할 수 있었는가? 다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혜택이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유명한 정치인들, 잘 알려진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헌터 바이든 혼자 일한 것도 아니에요. 존 케리 아들과도 일했는데 존 케리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존 케리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적수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본질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우크라이나나 중국이나 뭐 여러 가지가 본질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오바마 시대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어쨌든 아버지가 부통령으로 있었을 때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게 걸끄러울 수는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부통령이야 하면서 스피커폰 틀어놓고 상대와 계약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들 그게 비윤리적이고 불쾌해도 모든 정치인들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의 친인척에 하는 행위를 다 막을 수는 없죠. 그게 왜냐하면 그 같은 사업은 로비라는 것은 원래 환영, 환상 그걸 이제 팔아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좋게 표현하면 환영의 일루전 같은 것 그런 것에 기반을 둔 사업이니까 그걸
헌터 바이든이 한 겁니다. 아버지는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에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혀 뭐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고통은 받고 있고,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는 아니다, 그 아버지가 친해요. 바이든이랑 친한 칼럼니스트예요. 아버지가 그 우크라이나 무슨 브리즈마 같은 데 이사로 간다고 했었을 때 아무리 다 큰 아들의 결정이지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된다. 왜 노라고 못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아버지의 라스트 네임으로 학교 졸업하고부터 계속 여러 가지를 환영을 쫓아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바이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지금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총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애틀란틱은 여기에 아이러니가 하나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본인은 엄청난 이득을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해외와의 사업 등등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도. 그런데도 피해자인 양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보면 헌터 바이든은, 특히 헌터는 총기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다. 공화당은 그렇게 총기 소지의 자유를 얘기를 하면서도 그 박스 하나에 체크를 했다는 이유로 장전되지도 않은 총을 열하루 갖고 있었고, 자동차의 트렁크에 갖고 있다가 그거 여자친구가 어디다가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해야지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거는 헌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바이든이라는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누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터는 글럭으로 많이 살았는데 아버지의 라스트 네임 때문에 그 글럭이 지금은 배드럭이 된 것이냐? 뭐 그렇진 않다고도 얘기를 해요. 아틀랜틱은. 글럭이 있었으면 지금 그냥 그 글럭에 대한 그 라스트 네임 때문에 부와 부자와 뭐 유명인들과 계속 커넥션을 맺었잖아요. 그렇게 맺으면서 살아온 시대에 대한 청구서를 내는 거죠. 그 비를 내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제 뭐 우크라이나 문제, 그로 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뭐 탄핵은 되지는 못합니다. 절대로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얼마나 아버지를 데미지를 입히는가. 이 헌터 바이든은 그 헌터라는 이름이 숨진 엄마의 그 결혼하기 전에 라스트 네임이거든요. 아빠의 라스트 네임이 라스트 네임, 엄마의 결혼하기 전에 성이 퍼스트 네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온 것은 가족들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때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자꾸만 마약하고 리헵에 갔다 와서 또 마약하고 하니까 꽉 껴안으면서 나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겠다. 나도 너무 무섭다. 내가 뭐를 해야지 될지 말해줘. Tell me. What should I do? 아들아,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그런 사랑이 그래도 내가 살아있게 한 그런 그 힘이다라고 헌터 바이든은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참 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케이스 보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좀 결정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플로리다주가 지금 65세 미만은 새로운 코비드 백신 접종을 받지 말아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식품의약국 질병통제국이 권고한 것과 다르잖아요. 며칠 전에 식품의약국은 6개월 이상이면은 맞아라. 특히 이제 그 노약자들은 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지사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요. 뭐 플로리다주의 보건국장도 있고 뭐 이렇게 의사들도 있고 해서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주지사를 지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주지사가 한 말이 연방 관계자가 사람들을 기니와 돼지처럼 이용을 한다. 그 실험용으로 이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효과도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다르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이런 것을 총괄하는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국을 정면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야 하고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정치적인 어떠한 정치적인 캠페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또 주지사가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 봐도 식품의약국, 질병통제국이 건강한 플로리다 주민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놔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무튼 의사들이 쫙 있고 이거 보니까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 전에 처음에 코비드의 초기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만 먹으면 다 난다 할 때 의사들이 의사당 앞에 가서 뭐 한 열 몇 명 정도가 무슨 뭐 이름도 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봐라. 저렇게 막 유명한 의사들이 저런다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엉터리 위험한 의사들이 많았거든요. 아주 그 공개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많이 한 의사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코비드 19 변종이 생기고 또 조금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정치적인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원래 '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신다든가 의사와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하신다든가 하면 될 텐데 정치적으로 먼저 딱 이렇게 터뜨려 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계속 음모론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니 국가기관에서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의료 실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까? 이건 말이 좀 심해도 너무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깐요. 요즘엔 이래서 이 론 디센티스가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이런 결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계 그럴 수도 있겠죠. 백신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국에서 한 얘기는 특히 질병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어린아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증명을 하냐면은 올해 이제 쭉 코비드로 입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코비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입원하신 분들을 보면은. 그럼 아직도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어느 정도는 면역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백신 접종 없이도 자연 면역이 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모든 것을 이렇게 국가가 당신을 의료 실험 대상으로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너무 나간 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자의 그 뇌세포가 알츠하이머가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의사들이 발견을 했다고 하거든요. 영국과 네덜란드 의사들이 의학 잡지 저널 사이언스에 기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미스터리였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과학, 의학 그 논쟁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그렇게 돼 왔었는데 뇌세포가 이제 소멸되는 것을 뉴런이라고 하는데 알츠하이머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꼭 심각한 알츠하이머는 아니더라도 기억력이 상실되고 이때도 뇌세포가 소멸되는 건데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KU 무슨 벨기에에 있는 그런 그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했더니 이 단백질과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그 뇌의 어떤 그 공간에 쌓인답니다. 그 공간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쌓이면은 당연히 염증이 일어나겠죠. 염증이 일어나면 뭐가 복잡하게 많이 설명을 했던데 저는 이해하기 좀 힘들고요. 결국은 불필요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뇌의 공간에 쌓여서 뇌에 염증을 일으키면 그 내부에서 뇌가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게 소멸을 하고 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MEG3 분자라는 것을 차단하면은 뭐 그럼 뇌세포가 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것까지 발견을 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면 그다음에는 그럼 그걸 막을 그 분자를 차단을 하는 약을 치료약을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연구가 적어도 몇 년은 필요하겠죠. 그래도 이 질병을 치료하는 데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매체에서 특히 이제 영국 그 런던 칼리지 그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쿨하다고 아주 멋지다고 그리고 흥미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지만 흥미롭긴 합니다. 잠시 뒤에 어,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은 제가 대강 말씀은 드리겠는데 혹시 아침 뉴스를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한국일보를 보시면 어떤 매체보다 가장 정확하게, 아니 가장 자세히 많은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일면에요. Soldier of Christ, 그리스도의 군인, 이런 그 종교 단체가 애틀란타에서 한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 이제 그쪽에서 어떤 사건이 여성을 살해를 해서 지금 6명이, 한 명은 15살이고 26살 몇 명, 25살 여자도 있고요. 그래서 전부 체포되고 기소되고 했는데 그 한 여성도 역시 그 미국의 이 그 Soldier of Christ의 member가 되기 위해서 왔었던 것으로 그렇게 대강 추정들은 하고 있고, 이 멤버의 전부 멤버예요. 그 Soldier of Christ의 한 집에서 지하실에서 뭐 몇 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때리고 해서 이제 숨졌는데, 그 시신을 아주 유명한 코리안 그 스파 앞에 다른 것과 연관해서 한 남자가 사고가 났는데 26살, 이제 이 멤버의 이 사건에 가담된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가고 차는 그 스파 옆에 세워놨는데 누구에게 뭐 그 스파에서 뭐를 가져달라고 하니까 그 가족이 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게 알려졌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범죄, 사람들 증거 조작, 사람의 또 이미 숨졌는데 시신 은폐 이런 것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고요. 이게 이제 화요일 밤에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조금 디테일한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한국일보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 내용이 미국의 모든 매체,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매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5명은 성인이지만 범죄에 가담해서 기소가 된 11명은 15살이 살인 혐의죠. 전부 살인 혐의와 기타 등등의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됐고, 너무나 그 범죄 현장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한동안 조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Soldier of Christ 한 18세기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에베소서 그 거기서 따온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일보 참고하세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사업에 관해서 민사 소송도 있잖아요. 뉴욕에서 하는 재판이 다음 달 2일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많이 하잖아요, 판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판사를 왜 고소했냐면 이 재판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말하자면 좀 뭔가가 그래 그러면서 항소를 해놨는데, 항소하는 그 항소 법원의 무엇을 이 판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우리 모든 사람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목표 자체는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해본 판사를 고소한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요. 그리고 많았어요. 아무튼 판사에 대해서는. 그리고는 이제 또 중요한 뉴스가 다음 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미국에 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 유엔 총회, 벌써 그렇게 됐나요? 유엔 총회가 그때 막 한국에 너무 유명한 뉴스가 있어서 그게 1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엔 총회가 있고 나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 만나고, 지금 의회에서는 특히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더 지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다시 의회에 간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전체 연설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240억 달러 군사 지원, 또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을 해놨잖아요. 등등.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치고 있는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기는 하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 극동 지역에 있는 전투기 공장을 방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모든 뉴스가 다 우리와 한국과도 코리안 아메리칸과도 연관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하나를 후회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후회냐면, 그거 조금 아끼자고 하다가, 아끼자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뭔가를 너무 그 불편하게 마구 늘어놓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했었던 판단이 잘못됐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그 Soldier of Christ 뉴스를 더 자세히 보려면 애틀란타 그쪽 현지의 매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때 방송 매체는 너무 심플해서 볼 게 별로 없고 신문의 여러 매체를 봐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자주 안 보니까 구독을 끊었습니다. 다시 좀 전에 구독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이메일만 넣으면 좋은데 뭐 주소 넣어라 뭐 넣어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생방송하는 도중에 1초, 5초가 얼마나 중요한데 해서 포기를 해서 여러분들께 maybe 어쩌면 한두 개 정도는 새로운 것을 전해드릴 수도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언제나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할 것은 투자해두자. 강혜신이었습니다.